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자료는 15페이지인데요. 15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본서 189페이지 잠깐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자료에서는 점유라는 걸 볼 건데, 그걸 보기 전에 일단 저기 189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 보시면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되냐면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 그리고 185조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문 자체가 올해 우리 시험의 주제가 됐습니다. 주제가 됐다. 자, 그럴 때 다시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밑에서 체크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법률이라고 적어져 있죠. 예,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좀 이따 밑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제목 자체가 법 또는 법률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회에서 만든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것만.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건데 이거는 종류 강제, 내용 강제. 그 의미가 뭔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185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방가로 1번에 법률과 관습법 나와 있는데 그 첫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를 하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제목 자체가 규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좀 내려오면 방가로 이번에 창설하지 못한다. 아까 조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 가로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네, 이 단어를 알으셔야 합니다. 종류 강제. 종류 강제. 추가 설명은 들어갑니다. 또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도 그 물권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가로에 적어져 있는 거 내용 강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조문을 읽으면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딱 그 단어가 보이면 아, 종류 강제, 내용 강제. 그 다음 작년 시험에서는 내용 강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의미를 아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조금 참고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종류 나와가지고요. 여기 그림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번호 붙어 있는 거 있죠. 가령 1번 점유권, 2번 소유권. 그래서 8개, 8번까지 붙어 있는데 그 1번부터 8번까지 붙어 있는 게 우리 민법전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 점유권 밑에 여러분 본권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본권이 아까 밑에 보면 제한물권 나와 있죠. 네, 이런 용어는 민법 전 자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전 자체는. 자, 그러면 방금 거기에 그림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 제일 먼저 점유권하고 크게 본권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본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점유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점유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개념인 본권이라는 개념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이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는 제한물권으로 나눠집니다. 제한물권 같은 경우에는 용익물권과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기 표가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익물권의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적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권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본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소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는요. 이 물건을 소유한다는 걸 법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물건을 사용하고 여러분 물건 소유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익하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용 수익한다. 이거를 이 물건의 사용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거를 교환 가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요. 전면적으로 지배합니다. 전면적. 전부 다. 그런데 제한 물권은 부분적 지배권입니다. 부분적. 그래서 어떤 물건의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것. 이런 것을 제한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어떠한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 반쪽.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제한 물권. 그래서 부분적 지배권이다.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점점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서 이제 요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유권하고 본권하고는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른 완전 별개의 물건이다. 네, 거기가 출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책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 사실상 지배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제 거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쳐가지고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물건 가지고 있다. 도둑놈도 지금 물건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죠. 그 사실상의 지배를 뭐라고 하느냐?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 그런데 원인 여부를 안 따지고요. 그 사실상 지배, 점유라는 것 자체를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체를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점점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에다가 혼자를 찍어가지고 이 자체를 보호한다. 도둑놈이 물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도둑놈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놈도 어떻다? 점유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더 살펴가기로 하고, 요 그림 자체를 먼저 확인하시자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로 한번 가보십시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번에 점유해가지고요,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료로 쭉 갑니다, 이제. 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도둑놈도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이양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04조 해가지고 점유의, 여기는 제목만 봅니다. 먼저 점유의 횟수라고 되어 있죠. 213조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04조 점유의 횟수,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4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제목은 똑같이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점유권에 기초해가지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204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213조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요 두 개가 완전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하고 본권이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별도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 그래서 점유의 회수,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도둑놈한테도 인정된다? 도둑놈이 점유권이 있으니까 도둑놈한테도 인정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는 계속 설명 들어갈 겁니다. 도둑놈한테도 이거 인정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봐보십시오, 여러분. 갑이라는 애가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을이라는 애가 도둑놈입니다. 이거를 훔쳐갔습니다. 바로 갑의 점유를 침탈을 해간 거죠. 그래서 도둑놈이 지금 그 노트북을 훔쳐갔다. 도둑놈이 노트북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이 노트북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럼 도둑놈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도둑놈이 요 노트북을 또 훔쳐갔다. 그러면 을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4조에 의해서 나는 점유, 너는 침탈 이라고 해서 애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이번에는 병이 또 훔쳐간 게 아니라 갑이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을이 지 노트북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도둑놈이란 거. 그러다 보니까 갑이란 애가 을한테서 요 노트북을 빼앗아 가버렸다. 내 거니까. 그럴 때 도둑놈, 나는 점유, 소유자 너는 침탈, 소유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대로, 요건 그대로. 나는 점유, 너는 침탈. 여기서는 소유권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둑놈이 소유자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하는 거, 이런 것 자체를 인정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깨집니다. 평화가. 그래서 소유자라도 이 도둑놈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법적 절차. 그러면 소유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213조로 가면 됩니다.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도둑놈이죠.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너가 소유자라고 해서 이거 빼앗아가지 말고 이 213조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유의 의. 물건을 매도한 사람은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도라는 것이 점유를 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선 점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가 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으로 지배를 누리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므로 자, 방금 저는 이제 도둑놈을 이야기를 했지만 땅 도둑놈, 가령 갑소유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갑의 허락도 없이 이 토지를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을 같은 사람을 이 토지의 불법 점유자, 얘도 불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자라는 겁니다. 점유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권리 없이 나무 땅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 집 주인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점유자. 근데 불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양가로 2번 점유권과 그 효과 이와 같이 점유의 개념은 애초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민법은 그러한 지배의 사실 그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취급하고 있다. 즉 민법은 제2편 제2장에서 점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권자를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를 점유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점유를 빼앗아 가거나 이 아까 침탈이라고 했죠. 이를 방해하는 등의 점유에 대한 침해는 비록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정당한 권리자, 예를 들면 소유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가 점유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이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같은 말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기한이라는 건 기초한. 그랬고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매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물권적 청구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냐면 아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물권 침해에 대한 핵심적인 구제수단이다.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침해됐을 때 여러 가지 구제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제수단이다. 왜? 내 거 찾아오는 거. 침탈당한 거 찾아오는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구제수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서 한번 점유제도의 취지, 가로 잠정적 보호, 사회 평화 유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 상태는 이를 일단 존중해 주어야지 만일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부로 어지럽히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의 평온이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기하는 것이다. 물론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점유를 뒷받침할 권리,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법 11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점유를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가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점유할 권리는 점유 또는 점유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거를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 서로 엄밀하게 구별하여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할 권리 밑에다가 본권이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용어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본권이라는 경우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뭐냐면 여기 물권의 종류를 이야기를 할 때 점유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권.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것은 방금 봤지만 사실상 지배를 이야기를 하고, 다음 본권이라는 것은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률상 지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권의 종류에서 본권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기 적어져 있는 유치권, 저당권, 이러한 것도 본권에 속하죠. 방금 우리 물권의 종류 이야기할 때. 그런데 방금 점유할 권리를 또 본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본권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차인 점유할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의 측면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 본권 속에는 임차권도 들어가는 겁니다. 물권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본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그랬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개념은 요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본권이라는 단어가 점유할 권리를 의미를 한다. 점유할 권리를 의미를 한다.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본권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물권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점유권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권. 그럼 거기에는 저당권도 본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당권도. 근데 다른 하나로는 그 213조 단서에 적어져 있는 점유할 권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아파트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은행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나요? 아닙니다. 전혀 점유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 의미로. 근데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건 요 의미로를 훨씬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본권인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말하는 건 물권의 종류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점유할 권리가 있냐 없냐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 네, 그 용어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4줄 남아있네요. 아까 양가로 4번에서 소유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예를 들면 도둑놈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13조 아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결국 도둑놈 점유자는 그에게 점유를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실적인 지배로서의 점유가 보호된다고 하여도 이에는 한계가 있고 역시 우리 민법은 본권의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 제도의 취지는 사회 평화 유지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단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보호. 그러면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잡을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요 물건을 을이 침탈을 해갔습니다. 침탈. 그러면 갑은 을한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그 물건을요 다시 병이라는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병한테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을이 점유를 하다가 요 점유를 얘한테 넘겨준 겁니다. 승계받은 거죠. 승계받은 사람. 자, 그러면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금 204조 이거를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사할 수 없다. 먼저 결론부터 왜 행사할 수 없느냐? 만약에 갑이 병한테 점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면요, 이거는 점유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2단계만 생각을 해보면 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을이 침탈을 했습니다. 요 질서 자체가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애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애가 만약 임대차를 해가지고 애한테 빌려줬다, 인도를 해줘버리면 이쪽에 또 새로운 점유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애한테 이 반환 청구를 만약 인정을 해버린다면 이 질서 자체를 또 깨트리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이거는 점유제도 본질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자체를 먼저 지금, 여기 책에는 지금 없지만, 먼저 의식을 해 두시는 거, 나중에 점유권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별로 여러분, 요 점유제도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한테는 안 되겠다는 느낌 오시죠? 새로운 질서를 지금 깨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갑니다.
법률 요건으로서의 점유. 점유는 민법에서 매우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법의 핵심적 장치 중의 하나로서 각종의 제도에서 그 법률 요건이 되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양가 1번 무주물 선점 252조 무주물의 귀속이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항까지는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2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 되는 것은 안 줍니다. 개인들한테.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1항 무주의 동산을 그냥 점유해서는 안 되고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 요거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었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주점유. 나중에 이거 자세히 공부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한다. 그러면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무주물 선점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한강에서 물고기 나갔다. 그러면 낚은 사람이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손맛만 보고 방생해줄 의사 이걸로 낚아서는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된다. 자주점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항상 표현하느냐. 매운탕 끓일 의사를 가지고 낚아야 된다. 손맛 볼 의사로 낚아서는 안 되고 매운탕 끓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자주점유가 요건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주물 선점 같은 경우는요.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물고기 낚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원시 취득이 되겠죠. 그 역시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 아직 소유자가 없는 동산, 예를 들면 야생의 동물이나 식물, 바다의 어류, 남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 물건 등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양가로 2번 동산의 공시 방법이 바로 점유입니다. 점유는 동산의 공시 방법으로서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와 설정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동산을 공시하는 것은 점유다. 또는 인도다.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는 것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자체 지금 11월, 12월 과정에서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시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세월의 힘입니다. 시효제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시효라는 것과 취득시효라는 것. 세월의 힘으로 권리가 소멸하기도 하고 세월의 힘에 의해서 권리가 취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범위가 아닌데 이 제도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지문에 이제 그 물권법하고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친구한테 돈 빌려준 게 있다. 그런데 돈 달라고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권리 위에 잠잔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권리에 잠잤다.
세월의 힘에 의해서 그 채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거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그런데 또 세월의 힘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게 있고요. 하나는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정규과정 들어가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을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수없이 그리게 됩니다. 수없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을이라는 친구가 이 토지를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마치 갑하고 매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위조해가지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실제 사건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자식이 또는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여러분 등기부를 떼보면 등기 번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접수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매매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권리자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제가 그릴 때 그냥 편의상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요 을이 병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1억 원에, 다음에 6월 1일 날 1억 원 받으면서 지 앞으로 등기돼가지고 등기 관련 서류가 다 있었으니까 얘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요 병이라는 애는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 그 말은 선의라는 거죠. 자,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일단.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또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못 가진 자들이 만든다, 가진 자들이 만든다. 가진 자. 가진 자들이 만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입니다. 토지. 가진 자가 법을 만들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다. 자, 모르는 사람이 생겼다. 가진 자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했을까요? 못하게 했을까요? 이미 결론 나왔습니다. 가진 자들이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애한테 소유권 넘어가게 하는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몰랐다. 이런 건 문제 안 됩니다.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절대. 이게 대원칙입니다. 왜? 가진 자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는 20년 또는 10년 후에는 세월의 힘에 의해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격려가 되었으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에 의해서 10년짜리로, 만약에 등기가 안 되고 인도만 받았으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에 의해서 20년짜리, 이것에 의해서 20년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도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전혀 모르고 선이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미 결론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몰랐으니까 그때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 법은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다. 소유권 넘어가게 해두지 않았습니다. 해두지 않았다. 자, 그래서 거기 취득시효 봅니다. 여기는 이 조문들만 읽으시고 방금 그 값만 잡으시면 됩니다.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가 1항을 점유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20년짜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년 시험에 나오고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구나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2번이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짜리. 부동산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여러분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지금 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했죠?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자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처럼 세월의 힘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그냥 참고. 소유권 등의 취득 시효는 세월의 힘이니까 일정한 기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2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1번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양가로 1번 우리의 사례에서 매도인 갑은 그 주택과 대지라는 두 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 을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며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도인 갑의 채무 및 그 이행과는 관점을 달리해서 매수인 을의 소유권 취득 및 그 효과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국 이제 물권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살펴봤다면 물권을 본다라는 겁니다. 양거로 2번 채권과 물권의 차이. 채권과 물권의 차이.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채권과 물권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거기 읽어봅니다. 갑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어 매수인을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되면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변제를 이유로 소멸한다. 확인되셨나요? 변제가 채권 소멸 사유였죠. 등기가 다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을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갑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 사이에 그의 법적인 지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소유권 이전 채권과 소유권과의 차이.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채권과 물권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물권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물권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읽어보기 전에 미리 설명드리고 결론 내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령 갑소유의 부동산에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지금 갑의 소유권이 을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포괄적인 구제수단들이 주어집니다. 우리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거 얘한테 건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지의 점유를 나한테 넘겨주라. 대지 요거 가능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그동안에 요 물건을 지금 이 우리 토지를 사용을 해버리는 것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금 이득을 취득한 겁니다. 정당한 이득이다. 부당한 이득이다. 부당한 이득이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요, 을이 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한 겁니다, 여러분.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이러한 것들이 소유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수단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게 뭐냐?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 청구권. 요런 세 수단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우리 자료하고 관련해가지고, 갑소유의 주택을 을이라는 애가 매매를 통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료를 다 받아서 소유자가 됐다면 이 세 개가 다 인정이 됩니다. 이 세 개가. 그런데 만약에 아직 등기는 안 받고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채권만 가지고 있다. 전부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채권이라는 건 소유권자,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겁니다. 을은 지금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무단으로 지금 점유를 해가지고 요 건물로부터 이득을 받고 있다. 이득을 받고 있다. 그거는 갑의 재산으로부터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침해당한 사람은 갑이지 요 을의 채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럴 때 여기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자유경쟁 원칙상. 자유경쟁 원칙상. 자, 그래서 먼저 딱 확인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이 구제수단이 전부 다 인정된다. 구제수단이. 그러나 등기를 안 하고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물권과 채권의 차이죠. 자, 그거를 확인을 해봅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우선 지적할 것은 그 권리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을이 가지는 법적 구제수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이 매매 목적물인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자. 방금 그랬던 그림. 자, 거기에 이제 양가로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단 한꺼번에 일단 요 부분들은 여러분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자, 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거기는 여러 번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제도.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제도는 추가로 다시 살펴봅니다. 뒤쪽에서. 자, 방가로 1번. 지금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 소유자. 계속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상태하고 등기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하고 다 계속 비교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소유자한테는 다 인정되고 그 다음에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결론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방가로 1번에 채권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을은 병에 대하여 그 주택으로부터 나갈 것, 즉 그 집의 반환을 청구할 직접적인 권리가 없다. 직접적 여기 자체를 잠깐 표현해 주시고요. 그 말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는 단지 아직까지는 그 소유자인 매도인 갑이 혹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로를 건너뛰고요. 이를 소유자 갑에 이단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직접은 안 된다. 대위는 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채권자 대위라는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떤 느낌 정도 받아두시면 되냐면 대신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소유자인 갑을 대신해서 행사한다. 그 정도 느낌만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나 예를 들면 병이 갑으로부터의 임차인이다.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 그러면 갑도 병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죠. 여기 확인됐습니까? 임차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아무런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수단도 없다. 방가로 2번 소유자. 반면에
만일 을이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대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병에 대하여 그 주택 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우리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양가로 3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불법행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관 1번 채권자 나가 채권자 을은 병에 대하여 병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있는 주택의 사용이라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의 그러한 부당이득은 을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갑의 재산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이다. 방관 1번 소유자 그러나 을이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때부터는 제3자 병이 얻고 있는 주택의 사용이익은 소유자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한 번만 복습하실 때도 미리 딱 결론부터 소유자한테는 다 인정된다.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 직접적인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잠깐 쉬셨다가 그 밑에 양가라 4번 불법행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